유통에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중에도 더 유통 내에서도 더 어려운 업종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 세계 3대왕이 있는데 네. 그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죠. 자동차라든지 철강 뭐 이런 거는 국내에서 수요가 없으면 해외로도 그냥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똑같이 가치를 해외로 전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태가 나타나면은 속수무책인. 그래서 이중 구조의 전쟁을 하고 있다. 네, 반갑습니다. 퇴근길 라이브 오늘도 아주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요즘에 유통산업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는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내수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여러 유통업체들이 거의 뭐 위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들에 놓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 유통업은 어떻게 될까? 또 주요 유통업체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 경기 위기 속에 유통업계가 과연 살아날 만한 어떤 방도 또는 구멍 같은 게 보이는지 숙명여대 경영학부의 서용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직접 가서 뭘 이렇게 백화점이든 아니면 뭐 길거리에 있는 어떤 매장이든 이런 데서 뭘 사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요? 전공이 유통산업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또 저 남자 성인 중에 좀 많이 계셔서 네. 현재 이런 유통업의 어려움 같은 걸 피부로 못 느끼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은 어쨌든 그런 매장 같은 데 방문도 직접 많이 좀 해보시고 현재 우리 유통산업들이 어느 정도인지 피부로 직접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유통에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중에도 더 유통 내에서도 더 어려운 업종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업종이 조금 더 어렵고 어디가 조금 그나마 뭐 낫다? 좀 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소매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도소매업, 크게 말하면은 뭐 도소매 산업인데 이제 우리가 소매 산업에 집중해서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온라인은 뭐 지금 이제 양극화가 진행돼 가지고 쿠팡하고 네이버는 이제 계속 뭐 흑자를 만들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이고 나머지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흑자를 구현을 못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 세계 3대왕이 있는데 네. 그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죠. 원래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부동의 1위였는데 네. 대형마트가 많이 그 쇠퇴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체 오프라인 소매업에 그 일대장은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고 바로 뒤를 편의점이 추격하고 있고 편의점 산업이 세 번째가 대형마트인데 이제 백화점하고 편의점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 3사가 다 어렵고 그중에 이제 2위 업체인 그 아시다시피 홈플러스가 지금 이제 거의 뭐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가진 아직 않았는데 네. 그 화해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온라인은 그나마 좀 덜 힘들다, 비교적 좀 낫다는 건데 뭐 반란 같은 데도 요즘 어렵잖아요. 반란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뭐 해외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뭐 사실은 다 자본 잠식 상황으로 2023년부터 자본 잠식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징을 세게 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완전히 위기에 직면했다. 그 이유는 소비자 심리가 지난 4개월 동안 12월 3일부터 완전히 100 이하로 추락해서 지금 네. 뭐 88, 90 여기서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그 100원을 소비해야 된다면 88원밖에 소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12% 정도의 소비 매출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하는 데는 저기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두 군데. 그렇죠. 아닌가? 아무래도 예, 올리브영하고 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장 네. 지금 성장을 제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교수님은 교수님이죠? 네네. 아니, 요즘 댓글에서 막 영화 배우 아니냐. 아, 네. 무슨 그냥 만화에서 튀어나온 만찢남, 만화 책을 그냥 찍고 나온 남자 같은 느낌이다. 아, 감사합니다. 26년 차예요. 숙대. 예. 그래서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지가. 그렇죠.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그래요? 오랜 지금 이제 거의 은퇴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튼 우리 경영 학부 교수님입니다. 네, 우리 서용구 교수님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그 애경 그룹의 애경 산업이 이제 뭐 여러 유통들을 이제 맡고 있는 그런 회사 모양이죠. 애경하면 저는 그냥 무슨 화장품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이제 주로 많이 생각했는데 네. 여기도 유통 쪽으로 많이 애경 백화점 있고 네. 뭐 그런 거를 하는 데죠. 예, 그래서 AK몰. 애경산업도 71년 된 애경 그룹의 모태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80 치약이라든지 그 뭐 치약과 뭐 생활용품 많이 판매하고 네네네. 그 AK몰을 하는 유통업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 흑자 기업인데 애경 산업을 매각하는 이유는 제주항공이 최근에 사고 이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애경 그룹에 아마 선제적으로 그 그룹 차원에서 흑자 기업인데 그리고 엄마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매각한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아, 전체 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데 사실은 근데 그 회사를 매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도 선제적으로 지금 그룹 자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매각하는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경에 있어서 여기를 매각한다는 거는 삼성이 제일모직 판다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그렇죠. 그런 기업을 파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삼성을 물론 현재 막 삼성에 뭘 많이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상징적인 회사인 거고. 그런데 애경이 이렇게 판다는 건 그만큼 전체 그룹에 미치는 악영향 내지는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아까 AK몰 하고 있는 애경산업 그다음에 반란. 근데 반란 같은 데는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그 어디죠? 그 왜 TMF 사태처럼 돈은 받아놓고 판매자들한테 돈 못 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반란도? 맞습니다. 반란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예. 반란이 그야말로 뭐 그 팀원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메쉬코리아 사태와가 상당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 성장을 하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도한 할인 쿠폰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는 유치가 되고 있지만 수익성이 따라주질 않아서 지금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지금은 경영 위기에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고요. 네. 명품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정품 논란도 있었고 고객 응대 서비스 부실로 인해서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지금은 상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이제 예를 들어 명품을 판매하는 데다 보면 이 제품이 짝퉁이냐 아니냐 이거 논란 있으면 이게 괜히 치명적일 거 아니에요.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 대응을 좀 제대로 좀 못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워낙이 뭐 우리 쿠팡도 전 세계 글로벌 명품 사이트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그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명품 플랫폼이 그 반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2, 3년 동안 이제 백화점 명품 시장이 더 오히려 수혜를 입으면서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높아지고 아마 그런 것이 아마 명품 시장을 가지고 명품 플랫폼이 제대로 지금 성장을 못하면서 그 백화점이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란이 좀 어려워지니까 뭐 전통의 그 유통 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화점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더 반사이익을 보고 있군요. 현재는 주가적으로. 근데 명품을 살 때는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잘 사러 뭐 가지도 못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명품이 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내가 매장 가서 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면 한 90만 원이야. 그래도 뭐랄까 이게 100만 원을 이렇게 좀 쓰는 느낌을 피부로 좀 느끼면서 그래서 직접 백화점 가서 이렇게 좀 약간 뽐내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사지 않나요? 아니 저는 이제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 이제 소비자가 이제 브랜드를 선택하기도 하고 유통업체가 주는 또 어려운 얘기를 하면 브랜드 유통업체 브랜드 에퀴티라 그러는데요. 네? 어디서 사느냐? 네. 뭐 신세계 백화점 명품점에서 샀다 이거랑 근데 결론은 이제 진품이라면 결론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뭐 직접 매장에서 사는 게 더 정가에 가깝고 뭐 그러겠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사면은 매장 관리할 필요도 없고 뭐 응대 판매원도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더 가격은 저렴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뭐 쇼핑감이라 그럴까요? 뭐 자동차에 명품 자동차 하차감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럼 뭐 쇼핑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접받으면서 사는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막 이게
일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흰색 장갑 끼고 뭐 이렇게 막 맞습니다. 곱게 꺼내주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내가 지불하는 가격에 반영이 좀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 네. 뭐 얼마나 온라인에서 싸게 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게 짝퉁 뭐 어쩌다가 한 10개 사다가 그중에 한 개만 짝퉁이 생겨도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특히 온라인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비싼 걸 산다면 뭐 200만 원, 400만 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그런 완벽한 신뢰가 가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특히 명품 같은 거는 사기가 좀 어렵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반란은 들긴 그런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취급하는 아이템이 프리미엄 브랜드 명품이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소비자 신뢰를 완벽하게 얻지 못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그 자본 잠식 이후에 그 어떤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가 선제적으로 그것도 홈플러스랑 되게 유사한데요. 홈플러스. 예, 완전히 지금 부도 처리되기 전인데 그 홈플러스랑 유사하게 법원에 화해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홈플러스는 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홈플러스는 지금 이제 6월 3일 화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3개월 시간을 주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호흡기를 네. 달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이제 자구책을 구해라. 채권 네. 채무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네. 이제 부채를 좀 다운사이징하고 아. 그 이자율도 좀 낮춰가지고 잘 되면은 지속 가능 기업으로 다시 한번 3개월 있다가 네.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6월 3일까지 자구책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지속 가능 기업으로 다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구책을 아직 제대로 다 내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이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근데 몇몇 뭐 지점 같은 것들은 아마 폐쇄를 하는 거는 기정 사실에 가까운 거죠. 아니죠. 그냥 아닌가요? 홈플러스는 사실은 이제 MBK라고 하는 우리 사모펀드가 예.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업의 정체성이나 그 열정을 가지고 매장의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매장을 혁신하는 데다 돈을 쏟아 붓기보다는 흑자 매장 같은 걸 팔아서 그 이자를 갚느라고 그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부채 비율을 처음에 높게 시작했거든요. 7조 2천억에 샀기 때문에 네. 지난 10년 동안에 2015년인데요. 네. 그 홈플러스가 원래는 삼성물산 유통사업부가 대구에서 세개 만든 매장을 네. 그 우리 영국의 테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네, 네, 사가지고 상호를 그냥 홈플러스로 유지해서 그렇지 네. 뭐 10년 이상 13년인가 13년 이상을 네. 그 홈플러스는 사실은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테스코라고 하는 영국 네네네. 테스코에서 근데 이제 본사에 회계 부정이 있어가지고 본사가 또 이제 망하게 생겨가지고 팔자 그래서 전 세계 17개 국가 중에서 홈플러스를 테스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이 네.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조 2천억을 매각 대금을 가지고 네. 본사를 구해서 지금 영국 테스코는 살아남아서 그 홈플러스 영국의 이제 영국은 홈플러스라는 말 쓰지 않고요. 네. 이게 삼성물산이 만든 그 상호 스토어 브랜드를 영국 테스코가 계속 썼던 거죠. 근데 이제 10년 전에 테스코가 철수하면서 7조 2천억을 주고 팔았는데 네. 그 네. 구매자가 바로 그 MBK 고. MBK가 되고 네. MBK 7조 2천억 중에서 자기 자본은 뭐 2조만 자기 자본이고 5조 정도를 그 여러 가지 금융으로 땡긴 거라. 금융을 땡겼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아마 MBK가 구매했을 때는 부동산을 보고 산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 소매업 그 고객한테 헌신한다 뭐 이런 홈플러스의 그 매장 모양 자체는 영국의 파르러먼트를 영국의 국회를 비교해서 고객의 전당이 되야겠다고 이승환 회장께서 설계한 건데 예. 그거에 사실은 그런 어떤 업에 대한 그 철학이나 그 명분이 굉장히 지금 희석화되면서 네. 그 부채를 갚느라고 지난 10년 동안 허덕거리다가 신용이 강등되면서 그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제가 볼 때는 살 때도 사실 그러니까 MBK가 홈플러스를 살 때도 7조 2천억인가 하는 굉장히 약간 좀 높은 금액 아닌가 싶게 산 것 같은데 그것도 실제 있는 돈은 한 2조쯤이었고 동원할 수 있는 돈 2조쯤이었고 나머지는 다 땡긴 돈인 거고 네. 그 땡긴 돈에 대한 이자 갚느라고 지난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 번 돈 다 이자로 이렇게 날렸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MBK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쿠팡 같은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예. 이커머스가 이렇게 성장할지 몰랐어요. 사실은 쿠팡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15년
5년 동안은 소셜 커머스 업체로 존재하다가 2015년부터 로켓 배송을 시작해서 1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사실은 맞아요. 10년 동안 너무 빨리 성장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대형마트 그 당시에 2012년부터 규제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규제 3년 만에 구매를 한 건데 아무래도 한국의 그 오프라인 소매업이 경고했었고 그 앞으로 잘 나갈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네네네네. 부동산 가치를 전국에 이제 150개 정도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 그걸 보고서 아마 구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뭐 쿠팡이 지금 쿠팡이 아니고 맨 처음엔 티몬, 그렇죠. 쿠팡, 그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여튼 세 회사인가가 네네. 약간 소셜 커머스라고 맞습니다. 그래갖고 영화 티켓 같은 거 네 파는 맞아요. 같이 공동 구매로 뭉치면 더 할인된다, 뭐 쿠폰 더 떨어진다 이래갖고 이제 사실 쿠팡이잖아요, 그죠? 예, 쿠팡이고 예, 티켓몬스터고 뭐 하여튼 뭐 이런 회사들 몇 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야 우리가 뭐 쿠팡에서 뭘 사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야 잘해서 뭉쳐갖고 한 30% 뭐 하나 할인 받자, 이번에 쿠팡에서 뭐 50%짜리 할인 뭐 떴대,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예, 예.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전자상거래 그냥 장악을 해버릴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죠. 몰랐다. 아,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랐을 수는 있는데 하긴 그러네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속 막 성장할 수 있는 유통도 결국은 서로 시장을 잡아먹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시장이 커지는 데가 아니고 오프라인은 온라인이 잡아먹든 뭐 온라인이 뭐 오프라인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시키든 하여튼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시장일 거라 우리나라가 막 끝도 없이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제조업하고는 다른 게요. 제조업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 뭐 이런 거는 국내에서 수요가 없으면 해외로도 그냥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똑같이 가치를 해외로 전달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이 쇼핑은 국내에서 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뭐 그리스나 뭐 우리 뭐 프랑스 파리 정도로 많이 있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 가지고 100%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우리 소매 산업은 그래서 업체 간 경쟁도 하지만 업태 간 경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이 더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하고 뭐 이마트가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와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하고 온라인하고의 경쟁이 더 중요해요. 업태 간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태가 나타나면은 속수무책인. 그래서 이중 구조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소비 시장은 사실은 전체 자체가 우리가 한국 경제 성장이 GDP 경제 성장이 1%대로 성장하면서 지금 0.8% 이렇게 성장을 못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1% 이하대로 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쿠팡이 다 성장을 두 자리 숫자로 10%서 성장을 한다면 나머지 모든 오프라인 업태가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약간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 게 예전에 그 할인마트, 지금 얘기하는 뭐 롯데마트나 무슨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가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보통 이제 시장 많이 가고 아니면 이제 백화점,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 보통 이제 서민분들은 이제 시장 이런 데 이제 많이 갔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많은 업체들 가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그런 할인마트 뭐 하나 동네 하나 들어오면 그냥 다 박살난다고, 저거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저거 어떻게든 영업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앞에서 시위하고 막 그거 엄청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결국 그 상황에 놓였네요. 맞습니다. 그게 15년 전인데요. 불과 이제 그래서 2012년에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라든지 이런 영업시간 규제를 시작했거든요. 2012년에 13년 만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튼 뭐 그런 홈플러스의 상황 어려워지고 지금 이제 이마트도 상당히 아주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주가적으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마트는 업계 1위고 2위가 홈플러스죠, 그죠? 맞습니다. 예. 네, 대형마트 중에 2위인데 홈플러스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이미 롯데마트는 이전에 더 어려워졌던 맞습니다.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내수에 조금 더 힘이 붙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뭐 여당 혹은 뭐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추경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면, 그러면 이런 홈플러스가 됐든 아니면 어려운 유통업계에 좀 도움은 혹은 뭐 숨통은 좀 트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엄발에 오줌 누기 수준일까요?
온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예. 국내 유통산업의 지금 이런 부진은 곡소리 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가 구조적인 이유거든요. 네. 2020년부터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예.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쇼핑객 수는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줄고 있는 시장이다. 다운사이징 마켓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2020년부터 그래서 이제 내년엔 더 어려질 거고 내후년엔 더 어려질 거고 이런 상당히 그 한국의 내수 시장의 성장이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오프라인 소매업의 경우에는 더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 우리 쿠팡 같은 경우 이커머스가 네. 두 자릿수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다 지금 이제 0%대 뭐 마이너스 성장을 대형마트가 오래 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오프라인 소매업의 종말이다. 뭐 이거는 리테일 어포컬립스라는 용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구조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한 60% 설명하고 나머지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어떤 정치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갑자기 이제 위축이 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또 감소하고 있어요. 물가가 최근에 1, 2월에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립감이 약해지다 보니까 네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 저가 커피도 다 200원씩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메가 커피나 뭐 최근에 콤포즈 뭐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굉장히 그 가처분 소득이 우리 예. 월급은 안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중산층부터 굉장히 작아져서 또 정치가 불안하니까 쓸 수도 없죠. 미래가 불확실해져. 그래서 이런 만약 금요일 날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정치 불안정성이 좀 없어지고 뭐 새 대통령을 뽑든지 뭐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네. 하반기부터는 좀 안정이 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만 해결된 거기 때문에 네. 60%는 아직 구조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내수 시장은 지금 쿠팡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겹체들은 백화점 일부 상당히 나머지는 모든 업태가 계속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어 나라에서 뭐 10조 혹은 뭐 20조 추경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돈이 뿌려지면 그러면 유통 쪽에 확실히 돈은 돌기는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 도시가 지금 거의 예. 뭐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예. 그 이제 지방의 상품권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예. 그 전통 시장을 방문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강제로 쇼핑을 하게끔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이제 유통 시장의 돈맥경화 이게 뭐 구조적으로 또 뭐 돈을 풀더라도 다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소비를 해버리면은 네네네. 업체한테 혜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한국 국내 유통 시장은 설상가상의 지금 내후외환의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른바 유통, 소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편이죠, 우리나라가. 15% 정도 되죠. 전체 종사자 수의 상당히 큰 섹션이고요. 네네네. GDP 부가가치는 뭐 6%에서 8% 왔다 갔다 하지만 고용 면에서 굉장히 저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네. 고용의 15% 정도를 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10% 이상씩 전부 다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지금 이제 고용 쪽에서도 빨간불이 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 갖고 뭐 아예 그냥 가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 일하는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15%? 네. 이 정도가 지금 그냥 나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 경제 전체에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쿠팡이나 뭐 또 성장하는 그 네이버 네. 같은 데서 또 고용도 창출하기 때문에 아. 전부 다 이제 전직을 하시겠죠. 뭐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 택배를 하시거나 뭐 이런 식의 네. 성장하는 택배 산업이나 뭐 이런 그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직을 하시겠지만 그 유통 산업으로 계속 머무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방 도시에 가서 로컬 브랜드 뭐 스몰 브랜드를 그 국건이 지키면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상당히 앞으로 이제 고용 시장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뭐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지금 뭐 댓글에도 나오는데 요즘은 좀 저가는 쿠팡 잘 안 쓰시고 네이버 쇼핑보다도 알리나 테무 가신다고. 네. 근데 실제로 한참 작년 초 중반쯤에 알리테무 공습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먼 광고를 뭐 어디서 봐도 계속 나와 막 온라인에서 특히. 근데 그 바람은 약간 좀 주춤하죠 지금.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본격 시작되고 있죠. 2025년이 이제 네. 시커머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상가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정말 그 내부적인 거고요. 네. 외부에 이제 두 업체가 지금 한국을 세게 두들거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우리 그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리보다는 테무가 더 무서운 업체인데 테무가 최근에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김포시에 5만 평 물류센터에 50% 정도를 임대한다고 지금 장기 임대 계약을 했어요. 알리가요? 테무가요. 테무가? 예. 알리는 이미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그래서 지금 알리와 테무가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집념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 이유는 뭐 2025년 2월부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집권을 시작하면서 테무하고 알리를 굉장히 이렇게 그 중국하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전쟁,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런 그 테무와 알리, 차이나 커머스, C커머스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고 있는 이 플랫폼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한국에 좀 더 진심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알리테무가 매우 탐낼 만한 시장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구매력이 좀 되는 시장이긴 해요. 그 뭐 아무래도 이게 그 테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0개국의 직구로 이렇게 보내는 시장인데요. 이미 50개국에 다 직구 맞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알리는 150개국에 진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또 시장 같이 보니까 우리 기업들하고는 사이즈가 전혀 다른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거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무하고 알리가 한국에 진심으로 지금 들어오는 이상 일정 우리나라 600조 내수 시장을 600조 이렇게 보는데 소매 시장 규모를 뭐 한 10%까지는 내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다. 마땅히 막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저가고 알리는 저가고 테무는 초저가잖아요. 테무에서 제가 운동화를 두 컬레 샀는데 2,700원, 2,700원, 2,900원입니다. 그래서 운동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잘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테무에서 하는 쇼핑은 뭐 10개 정도를 사도 한 3만 원, 5만 원이니까 10개 정도를 사서 반은 버려도 남는다. 이런 식의 그 물량 공세거든요. 그래서 테무가 지금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거 뭐 환불하느니 그냥 버리고 말지 뭐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환불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무슨 직원도 없고 직접 뭐 어떻게 하자니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이제 테무 중에서 좀 몇 번 사봤는데 그렇게 막 그 오래 쓰고 이럴 제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 중국의 3선, 4선 도시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 테무를 창업한 콜린 왕이 1980년생이에요. 80년생이에요? 80년생입니다. 지금 66조로 중국 최고 부자가 마윈이 아니라 콜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알리가 아니라 테무가 지금 시장 가치도 더 세다는 거죠. 테무 사장이 콜린 왕. 돈 제일 많아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바뀐 거예요. 이제 작년 초부터. 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 사다가 이제 요즘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C커머스, 그러니까 중국 이 업체들의 공습이 더 세질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작이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 물류센터를 짓고 혹은 임대를 해서 매우 빨리 배송을 해주는. 예전에는 왜 시키면 한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 시간이 안 걸리고 훨씬 더 뭐 2, 3일 혹은 뭐 그 더 일찍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경기권에서는 이제 잘 팔리는 베스트셀링 아이템인 경우에는 1박 2일 정도로 가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렇게 자주 팔리는 제품들 어쨌든 뭐 뻔히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에 그냥 뒀다가 바로바로 배송해주는. 알리테무, 그다음에 쉬인인가 하는데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이제 의류 3인방으로 치면 쉬인이죠. 쉬인은 뭐 유니클로의 중국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 쉬인은 직접 자기네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쉬인도 직접 그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니클로처럼 스파니까 거기서는 이제 모든 제작 과정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그 뭐 자기네가 주문하기 때문에 직매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알리 같은 데는 딱 보면 알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알리는 그냥 마치 오픈마켓 같은 느낌이고 판매자들이 다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각자 이렇게 배송해주는 그런 느낌이던데 쉬인 같은 데는 거의 이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군요. 그렇죠. 자, 하여튼 중국 그 C커머스 공습이 매우 강력하게 올해 이제 시작이 좀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 많이 받을 때가 일단 당연히 쿠팡,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들, 오프라인 저 커머스들도 상당히 좀 악영향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 업태가 영향을 받는데 아무래도 백화점은 좀 안전지대에 있고 백화점에서 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경쟁 업태로 굳이 얘기하면은 대형마트 영향 받고요. 대형마트보다는 사실은 뭐 다이소도 영향을 줄 거냐 그런데 저가 시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이소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고요. 네. 다이소는 워낙 이미 저가잖아요. 네. 5,000원에서. 저는 이제 곧 10,000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이소도 조만간. 다이소 그 조만간이 1년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아니 다이소는 지금 1,000원, 2,000원, 4,000원, 5,000원 이거밖에 가격이 그렇죠, 없는데 예. 그 5,000원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아, 가장 물가가 비싼 너무- 제품이 예. 5,000원인데 예, 이게 상향으로 올라가서 그거 넘어서는 제품이 예. 나온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거래 업체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가격에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사실 5,000원으로 그 저가로 한국의 소비자들한테 재미와 지갑을 두껍게 해주는데 기여를 한 거는 확실하죠. 그 다이소는 진짜 가서 보는 재미가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필요한 게 다이소에서 치약 하나 뭐 이런 거 한 두 개 이제 사러 갑니다. 가면 막상 가서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다이소 매장 한번 쭉 두르고 나면 그 빨간 쇼핑 바구니에 가득 차 있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합니다. 박정부 회장의 어떤 짠돌이 경영 아주 전형적인 그다음에 매달 600개 정도의 신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젊은 우리 사원들의 혁신 그런 것도 굉장히 다이소의 성장에 기여한 것 같아요. 거기서 얼마 전에 이제 폼 클렌저 하나를 3,000원 주고 샀는데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품질이 화장품이 놀랐죠. 그래서 네. 그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다이소. 얼마 전에 그 뭐 건강기능식품 했다가 철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긴 맞습니다. 제약하고 네. 한번 제약업체하고 한번 부딪혔죠. 그래서 네. 그 상당히 다이소가 저가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네. 이 테무와 알리는 테무는 차원이 다른 저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공산품 쪽에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죠 그게? 그게 이제 귀에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뭐 그 우리 테무에서 네. 뭐 3,000원, 뭐 2,000원 그런데 이제 3만 원짜리 제품보다 기능이 우수하다는 그런 소비자 평가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요? 충격적입니다. 잘 찾으면은 괜찮은데 테무의 모든 품질이 다 이제 좋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잘 고르면 또 잘 고르면은 득템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무선 이어폰이 근데 3,000원짜리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비자 평가 보니까요. 저도 사볼 생각. 예. 근데 지금 집으셨던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3만 원짜리 같아요. 예, 39,000원. 예. 예. 굉장히 좋은 거고. 아니 그렇다고 우리 유통이 그럼 언제까지나 외국의 업체들이 막 들어오는 거에 그냥 어떻게 방어할까?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우리 걸 지켜나갈까? 요거 고민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유통업체들도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또 시장을 만들어낸 그 고민도 할 거 아니에요. 시도도 하고. 그 중에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올리브영이라든지 올리브영은 대단히 지금 해외에서도 뭐 성공적으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있나? 아니면 올리브영 하나인가요? 이렇게 좀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예전에는 이마트도 이렇게 막 아시아 시장 막 간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제조업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네. 글로벌리 다 지금 포지션 돼 있는데 네. 소매 서비스 산업이 세계로 진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의 모스크바점 이런 데 해서 다 진출을 한번 해봤고 TV 홈쇼핑 업체들이 또 다 한번 우리 그 동남아로 한번 진출을 해봤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거의. 맞아. 최근에 성공한 거는 CU라든지 이런 편의점이 몽골. 몽골 가서 맞아요. 성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유통업이 해외 진출을 성공한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코스코가 막강한 한국에서 코스코 잘 되잖아요. 잘 되죠. 예, 그런 코스코 매장도 사실은 한국하고 일부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미국에서도 일부만 잘 되고 있고요. 그 유럽에 가면 없어요, 코스코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럽하고 아시아권, 미국 이런 3 트라이드라고 하는 전 세계 경제 중심 세 군데 지역에서 전부 다 잘 되고 있는 매장은 없어요. 월마트 없잖아요, 한국에. 왔다가 나갔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마트에 혼나고 도망갔죠. 그렇죠. 뭐 영국의 세인스베리나 테스코, 뭐 남미나 이런 데 있지만 까르푸 한국에 안 되죠. 까르푸 안 되죠. 맞습니다. 예. 그게
그 지역적인 문화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저기 식품을 다뤄야 되니까 결국은 로컬 소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식품 매장이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식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 제조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기는 힘든 그런 인더스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월마트 들어왔다가 저 쫓겨는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도망가고 네. 그다음에 까르푸 도망가고 그러면서 와 우리나라 이마트 대단한데 이러면서 막 이마트가 그랬던 적도 있죠. 그죠? 뭐 그래서 이마트는 도대체 뭔데 글로벌한 저 유통업체를 다 쫓겨나고 이마트는 저렇게 살아날까? 그러면서 이마트 대단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네. 저기 뭐냐 우리 영국의 테스코는 본사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팔고 나갔지만 그 나머지 두 개 업체 있잖아요. 까르푸 프랑스의 까르푸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다국적 기업이에요. 까르푸가? 까르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어요. 50개국. 예.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까르푸예요. 월마트는 아니고 월마트는 미국하고 캐나다 일부밖에 없어요. 월마트는 미국 안에 9,000개가 있어요. 미국의 그래요? 도미넌트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하고 까르푸가 한국에서 이마트한테 밀려서 나갔다라고 해석하지만 네. 제 해석은 그게 재미 보고 나갔다. 재미를 봤어요? 재미를 봤죠.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투자한 거에 다 손해 안 보고 철수할 때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이마트하고 저기 홈플러스에 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제값을 밟고 나갔고 수업료를 냈는데 제가 나간 이유가 네. 더 기가 막힌 게 한국의 내수시장 요새 이렇게 인구가 줄고 이런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 내수시장의 미래가 한국의 내수시장이 지금 애를 안 낳은 지가 우리가 1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다 보고서 나간 거죠. 미래를 다 보이죠. 걔네는 맨날 시장조사 분석해가지고 내수시장을 다른 나라에 그 돈이면은 다른 나라에 진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내수시장의 이런 어려운 점을 미리 10년 전에 보고서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한국의 매운맛을 보고 막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막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엄청 썼잖아요. 아이고 아무리 니네 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한국에는 안 된다. 한국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되게 약간 좀 뿌듯한 거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국만큼 이렇게 인구 구조가 급격히 젊은 사람들 줄어드는 구조라면 여기선 계속 있어봐야 별 소용없다. 차라리 막 이마트, 홈플러스 막 경쟁할 때 그때 좋은 가격 팔고 좋은 가격 받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국뽕적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팔고 나갔는가에 대해서 그 우리 국뽕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올리브영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던 올리브영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호응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올리브영이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지금 이제 그 미국 업체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만 그러면 좀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지금 한류가 어떻게 불고 있냐면 미국의 주류 시장, 미국은 우리보다 지금 이제 인구가 2억 5천이 되지 않습니까? 남미에 4억 정도 있고 그런 시장에서 한류가 원래 지금 이제 남미나 이런 비주류 그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굉장히 먼저 불었어요. 사실은 인도네시아나 그 뭐 아시다시피 대만 뭐 한류의 시작을 뭐 일본, 중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일은 K 기생충 같은 그런 K 무비, K 드라마 최근에 뭐 폭삭 소가수다로 아마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주류 시장이 미국의 메인스트림 주류 시장은 미국의 뭐 시카고나 뭐 이런 주류 도시에 있는 백인 소비자까지 한국에 이제 호감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지도, 선호도, 충성도가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 정도는 한미 역사가 뭐 100년 정도 되는데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현재가? 인지도가 90% 이상 되고 선호도도 막 7, 80%, 80%까지 대달했다는 거는 이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팔린다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선호도하고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영이 이런 데 힘입어서 아마 그 한국은 이미 로드샵을 쓸었잖아요. 한국의 화장품 로드샵 경쟁에서 올리브영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어요. 아리따움 날라가고. 다 날라갔죠. 뭐 지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전체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꺾이는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지 모르나 소비 전체에 대한
상황이 안 좋을 때면 지금 들어가서 뭘 막 해보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혹은 미국도 제 아무리 우리보단 좀 덜하다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쪽으로 점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이게 새로 막 시작하는 게 괜찮은 일인가 하는 걱정이 살짝 되긴 합니다. 예, 그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예. 그 타이밍이 해외 진출이라는 거는 일단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이밍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소비가 지금 상당히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좋으냐인데 베스트 타이밍은 고르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불황일 때 오히려 진출해서 교두보를 가지고 있다가 호황일 때 수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된 시간이 베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진출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저 올리브영이 성공한 이유가 분석이 좀 됐나요? 올리브영은 한국에서 어떻게 성공했냐면 네. 그 정말 이제 상품 구색을 잘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네. 뭐 아모레퍼스픽의 그 아리따움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사 제품만을 주로 그렇죠. 취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올리브영은 편집 매장의 승자잖아요. 모든 브랜드가 다 있으니까. CJ에서는 직접 뭐 화장품을 만들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외인 구단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인디 브랜드를 잘 개발해서 대박 브랜드로 만든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젊은 MZ 세대의 마음을 산데다가 뭐 남성용 화장품 섹션이라든지 혁신을 엄청 해가지고요. 나머지 모든 우리 그 로드샵의 브랜드들을 그 진짜 뭐 그 일장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경쟁력이 정말 있다. 상품 구색. 예전엔 그 브랜드별로 다 있었잖아요. 에뛰드하우스, 뭐 더 페이스샵,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다 있어갖고 그런 데들은 이제 자기네 자사 화장품만 팔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는 이제 다 들어와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올리브영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미국엔 이미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네. 그 드럭스토어가 일종의 편집 매장이니까요. 그걸로 강점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K-뷰티의 장점이죠. K-뷰티. 그러니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K-뷰티.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사실은 2억 5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 중에서 백인이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네? 이제 50%인데 나머지 이제 히스패닉이라든지 뭐 에이시아는 뭐 1%도 안 되지만 1%지만 네. 그 히스패닉 멕시코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주마다 굉장히 이렇게 인종 구성이 다양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백인 쪽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더 높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K 드라마를 보면서 K 뷰티샵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M 세대보다는 오히려 Z 세대일수록 젊은 나이일수록 비백인일수록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시장을 먼저 이제 확보하면서 네네네. 주류 시장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른바 컬러드가 많은, 그래서 유색 인종이 좀 많은 쪽으로 더 가고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장 쪽에 그런 지역에 먼저 좀 매장 오픈을 하겠군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들어간다면, 그리고 아마 K 이른바 뭐 K-팝 스타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붙어 있겠죠. 사진 같은 것들이 모델로서. 그럼 이제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결제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글로벌 유통도 좀 성공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하면, 그죠? 우리도 좋을 텐데, 너무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잘 활동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뭐 반도체 같은 거 잘 팔고 자동차 만들어 잘 팔곤 하지만 그리고 유통적으로 성공해 본 경험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선글라스만 팔아가지고 젠틀몬스터 6천억. 해외에서도 6천억. 유명해요? 해외 MZ들이 한국 와서 젠틀몬스터 면세점을 안 가고 젠틀몬스터 매장, 도산 매장 이런 젠틀몬스터를 사러 그 한국에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선글라스 하나에 뭐 38만 원, 4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젠틀몬스터가 6천억 선글라스 팔아서 6천억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젠틀몬스터는 왜 저를 모델로 쓰지 않을까요? 젠틀몬스터 뭐 그러니까 아마 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올까요? 예, 좀 기다려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예. 이제 선글라스 낀 지가 오래됐거든요. 한 4, 5년 됐는데 이제 아직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 정도는 올만하지 않습니까? 올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죠.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덕담만.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튼 젠틀몬스터 같은, 그러니까 특화된 유통,
그러니까 그렇죠. 막 다 다루는 무슨 백화점 브랜드나 이런 데가 해외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뭐 말씀 주셨던 뭐 선글라스나 아니면 화장품이든 이렇게 좀 특화된 어떤 유통들이 차라리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저도 분발하고 우리 유통 산업들도 좀 분발해서 해외에서도 막 가고 싶은 매장 이렇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국의 K 드라마가 잘 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뭐 폭삭 소가수다 등등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네. 데서 뭐 PPL이 된다거나 뭐 그래서 어떤 행운이 기대하지 않은 행운이 작용한다면 네. 한국도 이제 그런 글로벌 유통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은 머리 감을 때는 뭐 샴푸 어떤 거 쓰세요? 샴푸요? 네. 그래비티를 써야 됩니까? 역시 교수님. 날카로우십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뭐 광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이제 탈모죠, 탈모에 탈모가 약간 많죠. 좀 걱정은 되시잖아요. 예, 예. 머리카락이 약간 좀 얇아지셨잖아요. 예. 가늘어질 때 예.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머리가 무성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 유통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해외 진출 가능성 등등까지도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일 자주 가시는 저 오프라인 매장은 어떤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뭐 이렇게 뭐 운동화 매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백화점일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저기 유통업을 연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장을 그냥 수시로 방문하죠. 일부러라도 가보시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다 진짜 잘 안 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들은. 그래요? 네, 충격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는 진짜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해내지? 진짜 잘하긴 잘한다. 이렇게 생각 드는 데가 있으셨다면 오프라인 매장들요. 네. 더 현대 이런 데가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다시 재해석해서 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힐링을 주는 어떤 여기는 약간 수목원처럼 만들어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원 막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네네네. 이런 걸 이제 소매업의 혁신 중에서 리테일 에서 서비스라고 소매 공간을 전부 다 판매 공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다른 뭐 임차인을 많이 들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혀 다른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힐링 공간으로 바꿔서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과 그런 이목을 끄는 네네네.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예전에는 같은 크기 면적당 몇 개 매장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 돈 얼마나 이렇게 쫙 땡길 수 있는지가 제일 핵심이었는데 좀 그래서 맨 처음에 요 현대백화점 보면서 더현대 보면서 저 넓은 데를 저렇게 쓰면 이거 돈이 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람들을 글로 다 모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전체 매장의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을 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유통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이소 같은 경우는 또 다이소 공간도 또 아주 독특합니다. 굉장히 밝은 조명 뭐 이렇게 하면서 안에가 막 넓어 보이고 싸지 않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10대들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됐잖아요. 다이소가. 네. 한 달에 600개 신상이 나오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3-4번은 가야 되는 그런 장소로 변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이런 유통들이 잘 좀 성장해서 해외 막 가갖고 막 몇 조 막 이런 저 기업 가치 인정 받아갖고 또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이 어디에서 좀 보이나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만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숙명여대 경영학부 서용구 교수님이고요. 영화배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이게 캐릭터 가지고 확실한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봬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자, 그러면 퇴근길 라이브 오늘 정프로와 함께 하신 이 시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내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